가난은 조용히 사람을 깎아먹는다. 나는 가난이 단지 돈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결혼하고 진짜 가난을 겪어보니 가난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기술이었다. 우리가 처음 신혼집으로 들어간 곳은 반지하였다. 창문을 열면 담벼락이 보였고 비가 오면 습기가 벽지 속에서부터 올라왔다. 어느 날은 곰팡이가 꽃처럼 번져 있길래 아내는 웃으며 이건 인테리어야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 곰팡이도 돈이 있어야 지워진다. 페인트 칠할 돈이 없을 때는 물티슈로 문질러도 검은 점이 그대로 남았다. 아내는 새벽에 마트 계산대로 나갔고 나는 물류센터 상하차를 했다. 겨울 새벽, 손가락이 굳어 테이프가 손에 붙던 날이 있었다. 그날 나는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장갑은 이미 구멍이 났고 새로 살 돈이 아까웠다. 아파도 참자. 그게 우리의 표어였다. 가장 기억나는 건 은행이었다. 아파트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소득이 이 정도면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딱 잘라 말했다. 당신들은 여기 올 급이 아니다. 그날 은행 로비의 바닥이 유난히 반짝거렸고 나는 그 바닥에 내 얼굴이 비치는 게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아내는 집에 오면 내 앞에서 늘 씩씩한 척했다. 우리도 언젠간 아파트 살 수 있어. 당신만 믿어. 그 말이 고마워서 나는 더 일했다. 주말도 없이, 밤낮 없이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이 될 아파트 계약서를 썼을 때 손이 떨렸다. 설렘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이 20년은 묶이겠구나. 그 생각이 목 뒤를 서늘하게 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몰랐다. 아내가 나와 같은 가난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모르는 다른 인생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파트 대출금은 매달 시계처럼 찾아왔다. 월급날이 되면 우리는 한번 웃고 다음 날부터 다시 긴장했다. 아내는 통장 앱을 켜고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나는 괜찮아. 내가 주말에 더 뛰면 돼. 라고 말했다. 주말에는 용역 알바를 더 했다. 현장에서 형님, 밥은 드셨어요? 묻는 말이 따뜻할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돈 없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같은 말도 들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사람이 가난하면 목소리도 작아진다. 괜히 대꾸했다가 다음날 불려가는 일이 생길까봐 우리는 외식을 거의 못했다. 치킨 한 마리도 특별한 날이었다. 아내는 닭다리를 나에게 슬쩍 밀어주며 당신 먹어 했고 나는 괜히 난 안 좋아해라고 말했다. 사실 좋아했다. 너무 좋아했다. 하지만 내가 먹으면 아내가 손에 쥘 게 줄어들까봐 그게 미안해서. 명절에는 처가에 갈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들었다. 아직도 대출 갚아. 그 집에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요즘 세상의 남자가 벌이가 그 정도면 아내는 웃으면서 열심히 살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만 봤다. 나도 말이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될까봐. 나는 어느 순간부터 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빨리 뛰었다. 대출, 이자, 카드값, 관리비. 그 단어들은 내 목에 걸린 작은 돌멩이 같았다.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늘 거기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기부터 아내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사소했다. 새 가방이 생겼다. 중고로 싸게 샀어. 새 코트가 생겼다. 세일해서 샀어.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건 좋았다. 하지만 속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그 옷의 냄새가, 새 것의 냄새가 우리 집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도 나는 몰랐다. 아내가 세일이라 부르던 게 사실은 숨김이라는 걸.
아내의 웃음이 달라졌다. 예전엔 우리 둘이 함께 버티는 웃음이었다. 오늘도 살아냈다 같은 웃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혼자 웃었다. 핸드폰을 보며 혼자 피식, 택배 상자를 뜯으며 혼자 콧노래,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혼자 만족. 나는 그게 처음엔 좋았다. 힘든 와중에도 당신이 기분 좋아 보이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응, 그냥 요즘 좀 하며 말끝을 텄다. 그 좀이 찜찜했다.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가 늘었다. 오랜만에 모임이 있어. 언니가 소개해준 데인데 분위기가 좋아.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잖아. 그 말도 맞았다. 내가 아내를 너무 가난 속에만 묶어둔 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숨 쉬게 해주려고.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내가 내게 돈 이야기를 덜했다. 전에는 돈이 부족하면 먼저 내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서 할게 라고 했다.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 뭐가 있나.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괜히 물었다가 아내가 당신이 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할까 봐 두려웠다. 가난은 이렇게 사람을 비겁하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가 또 왔다. 박스가 2개. 아내는 내가 보기 전에 재빨리 현관 쪽에서 뜯었다. 그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다. 마치 숨기는 게 생활인 사람처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상상했다. 혹시 아내가 나도 모르게 빚을 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상상은 곧 현실보다 더 끔찍한 형태로 나를 찾아왔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배는 고픈데 밥맛이 없었다. 대출이자 빠져나가는 날이 가까웠다. 우편함에 꽂힌 서류를 가져와 탁자에 올려두었다. 광고지들 사이에 묵직한 봉투 하나가 있었다. 카드사 로고. 나는 원래 카드 명세서 같은 걸 잘 안 본다. 괜히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다. 봉투를 뜯는 순간 종이의 숫자들이 내 눈을 때렸다. 이번 달 청구, 금액 1987만 3,420원.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한 번 더 봤다. 또 봤다. 이게 뭐야? 목구멍이 말랐다. 땀이 났다. 손이 떨렸다. 명세서를 넘기니 날짜별로 결제 내역이 쏟아졌다. 명품, 매장, 백화점, 해외 직구, 고급, 레스토랑. 나는 그중 몇 개는 이름조차 처음 봤다. 내가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가게들. 한 줄이 특히 눈에 박혔다. 일시불 2,100만 원. 이건 실수일 수 없었다. 이건 분명히 의도였다.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 사이로 콧노래가 들렸다. 그 콧노래가 그날따라 너무 잔인하게 들렸다. 나는 종이를 들고 주방으로 갔다. 종이가 내 손에서 바스락거릴 때 내가 어떤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 뭐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표정이 잠깐 굳었다. 그 찰나의 굳음. 그게 모든 걸 말해줬다. 아내는 종이를 보는 순간 눈을 피했다. 나는 그 눈피함이 너무 화가 났다. 이게 뭐냐고. 2천만 원이야. 우리 월급이 얼만데. 아내는 처음엔 그냥 내가 좀 하고 말을 흐렸다. 그리고 내가 더 다그치자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이 맨날 돈 없다 하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 말이 내 뺨을 때렸다. 내가 돈 없다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사실 돈 없다는 말은 아내가 더 많이 했다. 나는 늘 괜찮아 라고 했을 뿐이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아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마침내 말했다. 나 복권 당첨됐어.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다. 뭐?
2년 전에 1등. 나는 귀가 멍해졌다. 2년 1등. 그 말이 현실 같지 않았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면 당신이 다 갚자고 할 거잖아. 대출부터 이것저것 난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어. 그 말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그동안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이 없었다고 느꼈다면 그럼 나는 뭘 위해 그렇게 일했나? 그래서 나 몰래 인연을 썼다고? 나 죽도록 일할 때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억울함이 더 많았다. 당신도 당신 인생 살잖아. 일하고 밖에서 인정받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밖에서 인정받았다고? 나는 밖에서 무시당하고 깎이고 참아내고 집에 와서도 괜찮아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아내는 나를 인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시작됐다. 대출 원금, 이자, 우리가 참아온 시간, 그리고 아내가 혼자 숨긴 인연. 그 계산은 숫자가 아니라 배신감의 크기였다. 아내는 자기 나름의 논리를 펼쳤다. 나도 불안했어. 복권 당첨 사실 알려지면 친척들이 달라붙고 당신도 갑자기 사람들한테 말하고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 되잖아. 우리 돈이 되면 안 됐나? 부부인데. 나는 그 말이 가장 잔인했다. 아내는 이미 그 돈을 내 돈이라고 규정해놓고 있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번 돈은 내 돈이었나? 아니지. 그건 늘 생활비였고 대출금이었고 의무였다. 나는 아내의 옷장을 열어봤다. 평소엔 그런 짓 안 한다. 하지만 그날은 내가 내 집에서 처음으로 타인이 된 기분이었다. 옷장에는 새 옷들이 줄지어 있었다. 택도 안 뗀 거, 한 번 입고 걸어둔 거, 비닐 포장된 거, 가방들이 더스트백 안에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나는 그 가방의 가격을 대충이라도 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해도 세상 물정을 무시하며 살진 않았으니까. 유튜브 쇼츠로 명품 언박싱이 떠돌 때 저건 얼마일까 한 번쯤 계산해봤으니까. 그 가방 하나면 우리 아파트 대출 이자 몇 달치가 나간다. 그 코트 하나면 내가 겨울 내내 입던 작업복을 새로 살 수 있다. 나는 문득 떠올랐다. 내가 작업복이 해져서 아내가 새로 하나 사 라고 했을 때 나는 괜찮아. 아직 입을만 해. 라고 했었다. 왜냐면 그 돈으로 관리비를 내야 했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그 돈을 자유라고 불렀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맨날 우리 미래만 봐. 나는 오늘이 없었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오늘이 없어서 미래를 본 게 아니다. 오늘이 무너질까 봐 미래만 붙잡고 산 거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함께 산 게 아니라 그냥 그럴듯한 가족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자기 욕망을 숨기기 위해 나를 이용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는 방에서 문을 닫고 누워 있었고 나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폈다. 천장을 보는데 이상하게 과거가 떠올랐다. 결혼 초 우리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던 날 아내는 나는 오뎅이 제일 좋아 라고 했고 나는 오뎅을 아내 그릇에 몰래 더 넣어줬다. 그때 아내가 나를 보며 웃었다. 당신 착해.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그때부터 연기였을까?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나는 야간 택배도 뛰었다.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잠결에 내 손을 잡고 고생했어 라고 속삭였다. 그 속삭임이 나를 살게 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안다. 그 속삭임 뒤에서 아내는 이미 복권을 손에 쥐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가슴을 쥐어짰다. 만약 그때 아내가 복권 당첨 사실을 말했다면 나는 일을 줄이고 몸을 돌보고 우리 둘이 여행도 갔을까? 우리는 덜 싸웠을까?
아내는 덜 외로웠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아내가 말했으면 나는 분명히 말했다. 대출부터 갚자. 우리 부모님도 좀 도와드리자. 당신 고생했으니 남은 돈으로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그렇게 말했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라고 믿었으니까. 아내는 그 우리를 싫어했던 걸까? 아니면 그 우리 속에서 아내는 늘 나에게 지는 사람 같았던 걸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난은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동료감을 먼저 뺏어간다. 다음 날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카드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 종이는 마치 판결문 같았다. 2년 동안 쓴 게 이 정도야? 다 말해. 아내는 처음엔 그렇게 많이 안 썼어.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다. 사람은 죄책감이 크면 숫자를 줄인다. 통장 보여줘. 복권 당첨금은 어디로 갔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통장이야. 그 말에 내 속에서 뭔가 뚝 끊어졌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생활비였고, 내 통장에 남는 돈은 대출금이었고, 내 통장에는 내 인생이 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내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내 통장, 내 돈, 내 인생. 나는 웃으며 말했다. 웃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내 인생에 뭐였는데? 아내는 왜 그렇게까지 말해? 라고 했다. 그 말이 더 화가 났다. 그렇게까지 나는 인연을 속았어. 나는 당신이 나랑 같이 버티는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혼자 다른 세계에 있었잖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수없이 울었으니까. 새벽길에서, 차 안에서, 혼자 화장실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말로 나를 믿지 못해서?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랑은 해. 근데 당신은 늘 내 삶을 관리하려고 했어. 관리.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아내를 관리했다고? 나는 그저 같이 살려고, 같이 버티려고 계획을 세웠을 뿐인데.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살고 있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러 법원에 들어가는 날, 나는 아침에 면도까지 했다. 이상하지? 인생이 무너지는 날인데 사람은 오히려 정상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법원 로비에는 비슷한 얼굴들이 많았다. 지친 얼굴, 화난 얼굴, 체념한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좋은 코트, 좋은 가방. 나는 내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 순간 묘하게 웃음이 났다. 나는 결혼 생활 내내 대출 갚는 남편이었고,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숨겨진 부자였구나. 재판정에서 판사가 물었다. 재산 분할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내 쪽 대리인이 말했다. 복권 당첨금은 혼인 중 발생한 재산이지만 당첨 이후 관리와 지출은 아내가 전적으로 해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관리. 내가 관리하려 했다며? 정작 관리한 건 너였구나. 나를 빼고 내 차례가 되자나는 입을 열었다. 판사님, 저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법정은 감정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숫자를 나누는 곳이니까. 나는 다시 말했다. 2년 동안 숨겼습니다. 저는 그 2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그 2년 동안 아내가 저와 같은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다. 결혼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말이 너무 늦게 들렸다. 신뢰는 이미 종이처럼 찢어져 있었으니까. 이혼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칼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복권 당첨이면 좋은 거 아니야? 같이 쓰면 되지. 남자가 너무 조잔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사람들은 돈만 본다. 나는 돈이 아니라 2년 동안 나만 몰랐던 진실을 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말했다. 너도 몰랐던 거면 아내가 너를 믿지 못한 거지. 너도 뭔가 있었겠지. 그래. 사람들은 항상 양쪽 책임을 나눈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 보이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을 수는 있다. 말투가 거칠었을 수도 있고 삶이 팍팍해서 웃음을 잃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2년 은닉과 2천만 원 카드 결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는 아니었다. 아내는 끝까지 말했다. 당신은 돈 없다고만 했어. 나는 숨이 막혔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럼 나는 숨이 막혀도 일하러 갔다. 그게 남편이니까. 그리고 문득 내가 너무 오래 남편이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사람으로서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보지 않았다. 이혼 직전 마지막으로 집에서 짐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아내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울었다. 나는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자꾸 더 필요했어. 하나 사면 또 하나가 갖고 싶고, 하나 입으면 또 더 좋은 게 보이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구원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돈은 구원이 아니라 유혹이 된다. 아내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내가 더 초라해졌어. 그래서 나도 내 세계가 필요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 한 조각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슬퍼졌다. 그 세계에 나는 없었잖아. 아내가 고개를 떨궜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복권 당첨됐다고 말했으면 나 당신한테 고마워했을 거야. 대출부터 갚자고 했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줬을 거야. 근데 당신은 그걸 내 입에서 듣는 것조차 싫었던 거야. 아내는 울었다. 이번 울음은 연기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났다. 나는 아파트 앞을 지나쳤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아파트, 이제는 누군가의 집일 뿐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다. 어쩌면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잃은 건 가치라는 단어다. 가난할 때 우리는 가치였다. 전기세가 밀려도, 김치찌개에 고기가 없어도, 친척들 앞에서 무시를 당해도 그래도 우리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복권이 들어오자 그 우리가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다. 김이 올라오는 컵라면 뚜껑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구나. 돈이 생겼는데 마음이 같이 안 가서 무너진 거구나. 핸드폰을 켜니 아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미안해.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쓰다 지웠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인연의 숨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로도 깨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컵라면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짰다. 이상하게도 인생 같았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나는 평생을 벌었는데 가장 큰 빚은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해